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른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각종 꼼수에 올해 첫 월급 봉투는 사실상 그대로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한 달의 혼란을 김장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인하충원 실시하라!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한 달째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정규직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고 하루 2시간 청소하는 근로장학생을 뽑아 대체하려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8명을 해고시키는 그것과 이제 8명을 저희 학과에서 퇴학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연세대와 홍익대 등에서도 청소 노동자들과 학교 측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주들이 각종 편법을 쓰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3주간 접수한 최저임금 편법 관련 제보가 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가 확인된 이메일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을 축소한 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대 등 수당 폐지, 휴게 시간 확대 등의 꼼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 전국의 아파트 상당수가 휴게 시간을 늘려 월급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인 월 190만 원 미만이 상한선이 되면서 경비원 상당수의 월급은 189만 원 선이 됐습니다. 휴게 시간 확대에도 출퇴근 시간은 바뀌지 않아 쉬지도 못하는 꼼수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 눈칫밥을 먹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이처럼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꼼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응수했는데요. 이어서 김수관 기자입니다. 알바생들이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무 시간이 줄거나 식대 등의 수당이 폐지됐다는 등 이른바 사업주들의 꼼수를 성토하는 글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들 나름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해도 진짜 사실 근무자보다도 저희가 수입이 더 적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근무자보다도 수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바생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다른 경영주들을 봐도 일단 본인이 근무를 예를 들어 8시간을 하더라도 10시간에서 15시간까지 시간을 늘린다거나, 그러고서 이제 근무자들을 좀 시간 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현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짧게 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짧게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만 원씩 1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4대 보험료를 내라, 이런 거는 현실에 맞지가 않죠. 당초 정부는 근로자 3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급여일이 다음 달까지 걸쳐 있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주 중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일자리 대책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 19조 2천억 원 중 3조 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먼저 투입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지탄받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근 가맹점 물품 공급가와 로열티를 낮추는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갑질이 불거지면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덕분인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는 최근 신제품 본사 마진을 완제품은 5%, 휴면 반죽 제품은 7% 줄였습니다.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물품 개수도 13% 축소했습니다. 경쟁업체 뚜레쥬르도 빵 반죽 등 구입 강제 품목 300여 개 공급가를 최고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들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렇게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만큼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내린 가맹본부도 있습니다. 새마을식당, 백다방 등을 운영하는 더봉코리아가 10%, 김밥체인 바르다 김선생은 14%를 내렸습니다. 필수 구매품 확대, 잦은 매장 리뉴얼 요구 등 갑질로 지탄받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달라진 움직임은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히면 정부 제재뿐 아니라 점주들의 반발로 자칫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치즈 통행세 갑질 논란으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를 받은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그간의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런 상생의 움직임을 얼마나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그룹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대표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대부분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총수일가는 이른바 간판값으로 1년에 9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 돈이 연간 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와 SK는 1년에 상표권 사용료로만 2천억 원 이상을 벌었고 CJ와 한화도 800억 원대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대표 회사 20곳 중 13곳은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계열사 주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영업이익이 상표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총수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그간 상표권 취득과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깜깜이라 주주들은 매출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열사 중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을 공시한 곳은 10% 남짓이었고 70%는 상표권 사용료로 얼마를 냈는지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매년 상표권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표권을 일부러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헐값으로 넘기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7구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 기회가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승진제도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은 25년 4개월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9급으로 입사한 사람은 통상 50대에 5급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기에 처음부터 5급으로 입사한 사람과 비교하면 7구급 출신의 실국장 진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사처는 연공서열과 입직 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공지능 로봇으로는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소피아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로봇의 권리를 주제로 대중 앞에서 연설까지 했는데요. 로봇이 인간의 능력에 얼만큼 다가섰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노란 색동저고리에 꽃분홍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등장한 인공지능 AI 로봇 소피아. 유창한 영어로 로봇의 기본 권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10분간 발표합니다. 이번 4차 산업혁명 소피아의 묻다 컨퍼런스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은 한 목소리로 공존을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과 로봇이 함께 어울려 사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겁니다.
Robots are doing many tasks today that humans used to do in the past. And robots will be able to do a lot more in the future, which means human jobs will need to change and transform. Humans will learn and develop to reach their higher potential. AI 로봇의 대표로 자리 잡은 소피아는 최근에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8에 참석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닮은 얼굴로 60여 가지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부와 거의 흡사한 질감의 피부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서도 인간을 닮으려는 AI 기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간과 지능까지 유사한 로봇이 등장하면서 AI 로봇이 인간과 스스럼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매일 영하 21도의 기온 속에서 일하는 냉동창고 기사들도 최근 한파 때문에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항 인근에 있는 한일 냉장입니다. 9층짜리 건물 3층 냉동창고 천장 파이프에는 하얀 얼음이 가득 얼어 있습니다. 영하 21도 창고 속에서 일하는 권영삼 계장의 입에서는 연신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과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눈썹에는 하얗게 서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의는 4벌을 입고 하의는 2벌을 입고 면장갑 2개를 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파로 냉동창고 기사들의 겨울 나기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냉동창고에서는 한 번에 최대 40여 분 이상 머무르지 않고 밖에 나와 몸을 녹여야 하는데 밖에도 영하 10도로 냉동창고와 다르지 않다 보니 몸 녹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자 및 조그만 난로에 의지해 손을 녹이는 것이 전부. 23년 차 냉동창고 기사 입에서도 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네,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다가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월 평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조기 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친 뒤 2달 만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67명이 국민연금에 재가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 한 자진 중단하고 다시 가입해서 수령액을 높이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은 가입하기 번거롭고 한 번 가입하면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보험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여행보험이나 레저보험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간편보험을 쉽게 들 수 있게 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서명만 여러 번인 복잡한 서류, 언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파악도 힘든 한자 말투의 깨알 같은 약관, 보험하면 생각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입 기간이 짧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들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 손쉽게 들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 보험에 함께 들고 여행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더 싸게 단체 여행자 보험을 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간 설계사와 법인 영업망을 통한 전통적 판매 방식과 보험료 수입 확대 등 외형 확장에 몰두하던 보험사들이 놓쳤던 부분들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입 기간이 1, 2년 정도 이하로 짧고 보험료가 적으며 보장 내용도 단순한 소액 간단보험의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보험 안내 자료도 4-5장으로 간소화합니다. 더 나아가 오프라인 대형 보험사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장벽을 낮춰 애완동물 보험 같은 전문 상품만 파는 특화 보험사, 인터넷 전문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하반기 내 소비자들이 소액 간단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로 정했습니다. 네, 공인인증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폐지가 결정이 됐군요. 그럼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월적인 지위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이 문서에 위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키로 한 관련 법조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사설인증이 도입되지 못하고 이 공인인증서가 의무처럼 사용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모든 온라인 뱅킹과 쇼핑몰에서 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까 당연히 의무 사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이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이 문서의 위조와 변조, 또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이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도입이 된 후에 2002년에 금융위원회가 의무 사용을 결정하면서 이 공공 및 금융기관 또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모든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 요구로 쓰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2014년에는 의무화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대적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덕분에 공통된 인증수단이 있어서 전자상거래와 금융이 발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구동이 되고 반드시 액티브X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사용에 큰 불편함을 겪는다는 겁니다. 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가 힘들고 또 매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이 다루기 어렵다는 단점도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 QR코드와 같은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 수단을 이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는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15곳의 금융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간편 송금 서비스의 이용 금액은 48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74%가 증가했고요. 하루 평균 이용 건수 역시 전 분기보다 66.6% 증가한 98만 건으로 큰 인기를 끄면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를 더욱 과속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간편 송금 서비스나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보안상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전전자서명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 대비책을 갖춰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민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과 생체 인증 기술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오히려 공인인증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이번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공 및 금융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시작이 됐고요. 중국 역시 지난해부터 약 3억 5천만 장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잘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신기술이 융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5년 넘게 지속된 공인인증서 존폐 논쟁이 올해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안과 편리함이 모두 갖춰진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